안녕 친구들. 지난번 강의 하나 올리고 수많은 피드백들을 잘 받았습니다. 특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해줘서 곧 100명을 돌파할 것 같은데 구독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우리 이제는 중국 역사 쭉 넘어가야 되는데 피드백 중에 하나는 교실이다 보니까 지금 아무도 없어서 긴 강의실이다 보니까 울린다고 목소리가. 그래서 마이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크가 비싸더라고요. 지금 현재 직구로 시킨 상태고 그 마이크 하지만 오늘 찍으면 이제 회계사 강의도 안 찍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지난 수업보다는 톤을 좀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좀 울리겠지만 톤을 올릴까? 모르겠네요. 하다 보면 아마 원래대로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책을 읽어주는 컨셉, 차라리 책을 읽다 보니까 책 읽어주는 남자 컨셉으로 할까 생각을 했는데 어색해서 우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2페이지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에서는 춘추 전국시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32페이지 춘추 전국시대 32페이지 같이 보면은 제일 위에 쪽에 진시황의 병마용갱 중국 시안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중국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시안.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이 진나라 전에 있었던 춘추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게 진나라고 그 진나라 이전에 어떤 시대였는지 교과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춘추전국시대의 전개와 사회변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줄, 기원전 8세기 견융족의 침입을 받아서 주나라가 자신의 수도인 호경에서 결국 쫓겨서 나급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동쪽 지역으로 수도를 옮겨서 동주시대라고 하는 거고, 이때부터 두 번째 줄, 각 지역의 제후들이 각지에서 득세하면서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줄 끝에 춘추 전국시대, 춘추와 전국 두 시대인데 춘추 시대에는 5개의 잘 나가는 나라 5패가 존, 왕, 양이 왕을 존중하고 양이 오랑캐들을 물리친다. 그 명분으로 각축을 벌였지만 전국시대로 바뀌면서는 칠웅, 전국시대에 잘 나가던 7개의 나라들이 각기 왕을 칭하면서 양육강식의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배웠겠지만 주나라는 봉건제였습니다. 종법제 하에 있어서 적장자가 왕을 계속하게 되고 그의 친척들이 각 지역의 제후가 되는데 이 혈연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촌, 6촌, 7촌, 8촌, 9촌, 10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혈연관계는 점점 약해지면서 거의 남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융족의 견융족이 침입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제후들이 왕을 도와서 군사적 의무를 다해야 되지만 이때 되게 신기한 게 견융족 침입에 있어서 앞장선 게 그 정식 부인의 오빠였습니다. 왜냐면은 이때 주나라 왕이 첩을 두게 되고 그 첩이 그 자식을 왕으로 봉하게 되니까 정식 부인이 열받잖아. 그래서 그의 오빠가, 정식 부인의 오빠가 자기 조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첩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견융족과 손을 잡게 됩니다. 이것부터 말이 안 되는 거고, 견융족이 들어오면은 제후들이 막아줘야 되는데 야, 이 길이 빠른 길이야 라고 해서 막 지름길을 알려준다는 이런 식으로 되면서 결국 주나라가 수도가 옮겨지게 되다 보니까 이때부터 각 지역의 왕들이 뭐야, 주왕실 별거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각 지역에서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춘추시대의 세 번째 줄, 존왕양이를 명분으로 그때 춘추시대까지만 해도 어쨌든 주나라는 그래 뭐 우리보다 약하지만 한때 왕 칭했던 애들이니까 그래도 조금 도와줘야지 라고 하면서
존왕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들이 왕을 차지하면서 각 지역에서 각축을 벌였다라면은 전국시대는 이제는 존왕, 왕을 존중할 필요가 없어. 주왕실이 뭔데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이러면서 7개 칠홍들이 각 지역에서 양육 방식의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춘추시대 때는 존왕양의 명분이라도 그나마 있었다라면은 전국시대에 가서는 서로의 각축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각각의 나라들을 멸망시켜야 돼. 전국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현으로 다스리게 되는, 자기의 하나의 지방지역으로 다스리게 되는,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주 봅시다. 춘추 전국시대 핵심 중에 하나는 중국 역사에 있어서 철기 보급이 됩니다. 철제가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줄 끝에 당연히 농기구도 철제 농기구가 사용됐고, 우경, 소를 이용한 경장, 우경이 시작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중국 역사의 좀 아이러니, 우리가 앞으로 중국 역사를 쭉 배워갈 때 아이러니가 좀 있는데, 정치적인 혼란기 때 중국은 희한하게도 경제적인 번영이 좀 일어납니다. 춘추전국시대 서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는 양육 방식의 각축전을 벌이는 정치적 혼란기였는데, 경제적으로는 철제 농기구, 우경의 보급으로 생산력이 늘어나는 경제가 이렇게 발전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줄 끝에 수공업, 상업이 같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공업, 상공업도 발달하고, 잠깐 끊길 건데 종소리가 울려서 편집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수공업,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당연히 세 번째 줄 끝에 도전, 토전 등의 화폐가 유통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상업 발전하니까 화폐가 필요하게 되는, 그래서 화폐가 유통됐으면 계속 봅시다. 철제 무기의 사용으로 전쟁 규모가 확대되고 전쟁의 양상이 기병, 보병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전까지, 주나라 때까지만 해도 전쟁의 양태가 뭐였느냐? 전차전입니다. 전차전. 전차전이기 때문에 소규모. 왜냐면은 말도 있어야 되고 전차, 그 말 위에 수레를 이렇게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기에는 상당히 재력,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전차전 때는 소규모 전투였고, 지배층 중심, 귀족 표현보다는 지배층이 좀 낫겠네요. 귀족이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배층 중심으로 했다라면은 요 춘추 전국 시대로 오게 되면서 이 전차전이 지금 교과서에 나오게 되는 기병, 보병,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말을 갖다가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들도 창, 칼, 방패 이 정도만 있으면 싸울 수가 있게 되면서 이 춘추전국 시대부터는 기병, 보병이 되면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쪽수 많은 쪽이 우선적으로 유리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전쟁에 참여한 일반 백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 왜냐하면은 내가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내가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가 이겼어. 야, 내가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가 전쟁에 이겼잖아. 나에게도 뭔가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사회적 지위들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관료제가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거고, 일반적인 사계층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두 번째 줄, 신분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각각의 춘추전국 시대 각각의 나라들이 자기들이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전까지 지배층, 하지만 이제는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되고 대규모, 쪽수가 중요해지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싸워서 이기는 애들, 능력 있는 애들을 결국 끌어들이게 되면서
신분보다는 능력 위주의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줄 끝에 전국시대의 군주들은 부국강병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변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변법, 법을 좀 바꾼다, 변화를 준다, 개혁을 한다 이겁니다. 변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 가장 성공을 거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이따가 배우게 될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였고 진나라에서 상황이라는 사람이 실시한 변법 이게 가장 확실한 개혁안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 상황의 변법 어떤 게 있느냐 9년제를 실시하고 호적제와 조세제도를 확립하여 국가재정을 확충했으며 귀족의 특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귀족의 특권을 제한한다. 그 밑에다가 써놔야 될 게 우리 교과서에도 귀족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귀족이라는 해도 상관은 없겠는데 원칙적으로 중국사에서 귀족의 등장은 위진남북조 시대부터입니다. 어쨌든 지배층의 특권을 제한했습니다. 그 얘기로서 분봉시작대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통, 신분보다는 능력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공을 세워 전쟁터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자기를 수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받게 되면은 내가 곧 지배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나라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더 열심히 싸우겠죠. 더 열심히 싸우니까 진나라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32쪽 지도를 보면은 그 춘추 5패 가장 잘 나가는 나라 그리고 전국 7호 전국시대 때에 가서는 7개의 잘 나가는 나라들이 있는데 진나라의 위치를 보면은 가장 서쪽입니다. 서쪽. 이 변방에 있었던 진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될 수 있었는지는 이따가 살펴볼 거고 33페이지 33페이지까지 하고 이번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수많은 학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을 가리켜 제자백가라고 하는데 33쪽 사이드를 봅시다. 제자 여러 학자들이라는 표현이고 백가, 백자가 100백인데 뭐 100명 이게 아니라 그냥 많다라는 뜻이고 여러 가지 가문, 여기서의 가문은 학파, 여러 학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춘추 전국시대에 활약한 학자와 학파들을 말하니 우리가 다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각 지역의 제후국들은 부국강병을 위해 개인의 국적과 신분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관료로 등용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전국시대 오면서 무조건 다른 나라 멸망시킨 다음에 현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나라의 사이즈를 키워가야 되고 부국강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전국 7홍 중에 뭐 내가 진나라야. 그런데 저기 조나라에 유능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가서 스카우트 해와야지.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스카우트 해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게 하려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능한 인재들을 관료로 등용하게 되는데 두 번째 줄에 계속 보면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사상가들과 학파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들을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학파인 유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바로 공자 되겠습니다. 공자의 유가는 핵심 키워드 인, 예 이것을 중심으로 도덕정치 요게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줄 끝에 효도, 우애의 가족윤리를 강조하게 되는데 바로 계속 보니까 이 공자의 사상 바로 맹자, 순자로 계승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자의 제자들 중에 맹자와 순자로 계승되는데 이 맹자와 순자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 끝에 맹자는 성선설, 원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했다. 그런데 순자는 성악설, 아니 사람은 원래부터 악했다. 그래서 성악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핵심은 유가, 공자, 맹자, 순자 정도의 학자들 그리고 인, 예
도덕, 뭐 효, 가족윤리 이런 게 키워드가 되고 계속 봅시다. 노자, 장자 이들 학파는 도가인데 이 도가는 인위적인 제도를 배제하고 인위적인 걸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무위자연 핵심 키워드 그냥 있는 대로 내버려도 물 흘러가는 대로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무위자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 묵자의 묵가 묵자 밥 먹자 묵자의 묵가는 차별 없는 사람 겸해 요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평화주의 이런 게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 계속 보니까 타고난 신분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했던 게 묵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속 봅시다. 한비자라는 사람이 집대성한 법가, 이 법가는 군주의 권위를 강조하고 법을 강력하게 만드는 법을 제정해서 엄격하게 만들어서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법가가 됩니다. 진나라가 이 법가 사상을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서 두 번째 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진나라에서 이 변법을 추진할 때 바로 이 법가를 받아들여서 바로 사상적 배경, 그 상황의 변법의 사상적 배경이 바로 이 법가가 되고 그 줄 끝에 그 외에 명가, 병가, 종행가, 음양가 이런 다양한 학파가 있었으니 명가, 이름 명자라고 해서 뭐 사물의 명칭과 실제를 일치해야 된다 라는 게 뭐 이들의 주장이고 병가는 말 그대로 군사병법, 군사력 이런 것과 관련된 것 종행가는 외교적인 책량 음양가는 음양오행 이런 거와 관련돼서 천문, 풍수지리 이거 필기 안 해도 됩니다. 핵심적인 사람들 유가, 그 다음에 도가, 묵가, 법가 요 4명의 학자들이 가장 핵심적인 그 학파들이고 그것과 관련된 학자들 그리고 각각 학파들의 키워드가 뭔지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33페이지 가에서 나에 해당하는 학파의 명칭을 적어보자. 여기까지 하면 수업 끝나겠네요. 가 핵심 키워드 뭐 있나요? 보면서 댓글로 달 거지. 두 번째 줄 보시면 덕이 있습니다. 덕. 그래서 덕으로서 남을 복종하게 하면 마음으로 기뻐하며 진정으로 복종하게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유가 해당되는 학파니까 맹자라고 아예 그냥 써있네요. 이 맹자가 없어도 이렇게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유가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봅시다. 노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도가인데 첫 번째 줄 천하에 규제하는 명령이 많아질수록 인간은 더 빈궁해지고 왜 인위적으로 규제를 하며 명령을 하니까 사람들의 삶이 더 안 좋아진다. 내비둬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줄 법령이 정비될수록 도적은 더 늘어난다. 아니 왜 인위적으로 법을 만들어 그러니까 도적들이 더 늘어나지 그냥 자연 순리 그대로 내비둬 라고 주장하는 것 무위자연 바로 도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묵자 나오니까 묵가겠네요. 첫 번째 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한다면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 겸해 바로 첫 번째 줄을 통해서 이게 묵가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한비자니까 법가겠네요. 어떤 게 키워드인가요? 마지막 줄 보면은 상과 벌을 공정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나라의 운명이 다하게 된다. 나라의 운명, 상과 벌을 정확하게 해야 돼.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돼. 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법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강의 때 이제 이 춘추전국시대, 혼란한 춘추전국시대를 진나라가 어떻게 통일하게 됐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좋아요.